이야기요.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매번 볼 때마다 매일 지금 정과목 볼 건데 그때마다 몇 개 더 맞았다고 희낙낙거리고 몇 개 덜 맞았다고 마치 인생 끝나는 것처럼 폼 잡지 말라고 말이야. 여러분은 10대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사셨고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험하게 겪었다고 말이야. 이게 뭐라고 몇 개 더 맞고 덜 맞고 해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할 일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설명 집중해서 듣고 왜 이게 답이 아니고 이게 틀리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걸 듣고 그럼 집에 가서 그 부분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꼭 집에 가서 확인하는 습관들이라고 말이야.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교재를 1페이지부터 뒤에까지 쭉 읽으려면 지루하다고 말이야. 근데 모의고사 이걸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자꾸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읽어도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거 위주로.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습관들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 선생도 마찬가지고 선풍기에다 뭐 날려가지고 아무거나 뽑아놓은 거 아니라고 말이야. 기출문제 분석하고 28년간 강의했던 모든 노하우를 집에 가서 뽑아놓은 거야. 물론 이대로 나온 문제 단 한 개도 없어요. 수능처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는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는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뒷짐지고 뭐 열 몇 개 맞다 쌍소리 삑삑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와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지만 여기 앉아서 그 다음에 꼭 연습하는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험지만 갖고 가서 집에서 풀어봤더니 30개 맞다 믿지 마세요. 본 시험장 가면 10개도 못 맞아. 방구석에 앉아서 30개 누가 못 만나요. 네? 여기 앉아서 타이트한 시간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심리적 압박감이 말도 못해. 본 시험장 가면 더 마찬가지고 본인 평소 실력 발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시간 맞춰서 푸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집에 앉아서 그 차분한 가운데 풀면 누가 30개 못 맞춰놔요. 네? 다 맞춰 30개. 그건 점수도 아니야 그런 거라. 그런 사람 말 믿지도 말고 타이트한 속에서 시간 압박 받아가면서 그 푸는 훈련을 꼭 하자는 거야. 그런 거를 하시라고 말이야. 몇 개 더 맞고 덜 맞고 이리 이리 하지 마시고 본 시험에서 합격 하자고 지금 이걸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몇 개 더 맞고 덜 맞고 웃고 뭐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러지 마시고. 무효와 취소는 해년마다 한두 개씩 나오는데 물론 민법 모든 것에 다 무효 취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무효 취소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한두 개 나온다 그 이야기고 먼저 그 1번의 경우에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지 추인이 가능하다. 무효인 법률을 이유로 하겠다는 의사표를 추인 그러는데 추인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딱 한 가지 요건에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따라서 이제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무효 사유가 셀 수 없이 많아요. 판사질성이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 1번 지문처럼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다 등등등등 해서 근데 대부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효원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이 허용이 안 되는데 거꾸로 정답답하면 내 이런 거는 진짜 싫은데 정답답하면 어떻게라도 애워보라고 그랬어요. 무효원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추인이 가능한 무효 사유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뭐가 있다고 가르쳐줬나요? 비스무리해.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비진입 표시가 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는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해. 거꾸로라도 외우고라도 가라고 말이야. 그거 깨우치는 거. 따라서 1번은 당연히 맞고 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련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이제 취소 사유가 발생이 돼야지 취소한다. 누누이 가르쳐준대.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야.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 있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이렇게. 근데 같은 제한 능력자지만 이게 약간의 정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돼야 돼.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성년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같은 제한 능력자지만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조금은 정신 능력이 뛰어나니까 얘네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정신이 뒤떨어지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 이거는 갖고 놀아야 된다고. 따라서 2번이 틀렸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의 동의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틀렸죠. A는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뭐하니까 추인 뭐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을 바꿔서 또 안 틀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미성년자하고 뭘로 바꾸면, 비한정 후견으로 바꾸면 얘네들은 이제 법정대리인 등 동의 얻으면 능력자에게 되기 전이라도 추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어떻게 해볼 요량이 안 된다고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제한 능력자는 작년 11월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면 아직도 창피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책 찾아서 확인하자고. 그 다음 일부무효는 137조 조문을 많이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시험장 가고,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죠. 그러자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에서 인정될 거는 나머지 부분이 유효다. 지속권은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말고 제척기한의 경과로 소멸이 되는데, 요거는 146조의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게 5번 지문이에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없다 3년.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면 소멸이 되는데, 요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가 법정에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고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한다. 기창 떨어지도록 가르쳐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일회 모의고사에서는 계약 명의신탁 사례를 넣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해년마다 한두 개가 집중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 사례는 일회 모의고사 넣어놨고, 요번에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또 많이 물어보니까 법률관계 따지는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갑은 을 소유 액수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이 약정한 친구, 우리 본 시험도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친구로 나온다 이유로 가르쳐줬고, 요거는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4조에서 무효다. 따라 실명법을 적용시켜서 법률관계 따지라, 그 이야기라는 거 다 거이고, 소유권의 등기를 하기로 일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액수토지 이전 등기가 병명으로 행해졌다. 을이 지금 매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를 지금 넣어놨는데, 갑이 지금 신탁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친구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고, 이 신탁자가 이제 매도인하고 매매계약책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 기창 따갑도록 가르쳤다. 제1단계 소유자가 누구인가 항상 확인하고, 소유자 확인이 됐으면은 실명법은 글자 그대로 신탁자, 실고래자 명의로 실명등기 하라는 거니까 소유자 딱 확인하고, 그 다음 2단계 뭐하고, 신탁자 보러 이전 등기 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 여기 누가 소유자인가 확인할 때는 외우는 게 아니고 실명법 4조 1항 2항 적용시키면 답이 나오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결하고, 외우는 거 아니니까 다시 불려. 실명법 4조 1항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뭐이다? 무효. 4조 2항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물권 변동 등기도 뭐이다? 무효. 조문 이렇게 돼 있잖아. 무효니까 수탁자에게 등기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현재 이 토지에선 그대로 소유자다? 매도인 을이. 요거는 이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지가 매매해놓고 등기 이렇게 넘겨준 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로 목적 달성 뭐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하고 등기 넘겨줘도 네가 그대로 소유자 이놈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저번에 계약 명의신탁은 얘가 명의신탁 약정인 사실을 모르니까 보통은 매매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상식을 해놓은 거예요. 법에다. 상식. 법은 그 상식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소유자가 딱 확인이 됐다고 말이야. 얘한테. 그러면 이제 이 신탁자가 지 앞으로 이 토지에서 이전 등기 이전 받을 수 있는가, 요걸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요 두 놈 사이 매매라는 거야.
이 매매가 만약에 무효이면은 이전등기 청구 못해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실명법 어디를 보더라도 실명법 4조는 약정 무효, 등기는 무효라고 돼 있으나 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 그러면 답 나왔다. 신탁자는 얘한테 뭐 할 수 있다. 여기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고. 그러면 이제 현재 등기는 수탁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이 얘한테 있고 얘는 이제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해서 말소등기 청구하면 되고 얘가 이걸 행사를 안 하면은 얘는 얘한테 갖는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 갖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얘가 뭐 하면 되고 대의 행사하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의 행사하니까 등기는 이렇게 넘어오니까 귀찮다. 그랬을 때 신탁자가 직접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는 안 되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 회복을 한 이전등기 청구도 당연히 안 되고 대신 이 병이라 나가 그래서 평소에 인품을 넉넉히 잘 닦으라 그랬죠. 싸가지 없으면 나중에 그 대가를 그대로 받아요. 따라서 이제 얘가 이제 평소에 얘한테 잘해줬다 해서 얘가 직접 진정명 회복을 이전등기 청구는 안 되지만 그럴 권리는 없지만 얘가 자발적으로 뭐 했다? 등기를 얘한테 이전해 줬다.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고 지가 이전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얘가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실명법 4조 3항에서 수탁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에 가지고 있더라 그래 양도했다. 그럼 얘는 판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실명법 4조 3항인데 선의하기에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한다. 이게 기본 골격. 여기다 살 붙이면 되고 따라서 1. 병명의 이전등기는 무효다. 2. 을은 매도인이에요. 병에게 진정명 회부를 하는 이전등기 청구다. 말소등기 청구 얘가 하고 얘가 소유자니까 진정명 회부는 이전등기 청구도 가능하고 상식이잖아. 얘는 안 될 것이고 진짜 이런 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명 회부를 하는 이전등기 청구 어떻게 하는가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까 진짜 뭐 사례 만나면 요즘에 이걸 물어봐. 그 어떻게 외우냐고 말이야. 원리 딱 터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공짜 문제인 거야. 그 다음 답은 3번이 틀려있고 제일 쉬운 거 해놨어요. 갑은 을을 대해서 병에게 이전등기 말소청구 할 수 없다. 틀렸잖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을은 갑에도 이전등기 의무 부담한다. 얘는 얘한테 이전등기 조건 갖고 거꾸로 얘는 얘한테 매매는 위원이니까 이전등기 의무 부담하고. 외우지 마세요. 정말 본시험장 가면 여러분 외운 대로 문제 내주는 거 단 몇 개도 안 돼. 민법은.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외운 대로 내주는 게 많지만 민법은 몇 개 안 된다. 단답식 마저도 마찬가지고. 외울 생각 포기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맞죠? 맞잖아요. 정은 악이라 그래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선악분으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3번은 이런 단답식도 요즘에 다양하게 하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되 단 지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 답 고르는 건 누구나 해요. 계약이 유효가 아닌 경우에서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의 전차일과 체결한 무단 전대차. 당사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2. 공유자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서 설정한 저당권 설정계약 지분 처분의 자유변경이 되는데 처분 속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뭐하는 것, 담보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3. 답은 3번이 틀려있고 지역권자 갑이 자신의 지역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인데 묻는다 말이야. 이거 왜 무효인가요? 부정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죠. 지역권의 성질은 부정성.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지역권 위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니까 무효다 그 말이야. 그 이유를 깨우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부정성에 반한다.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3번처럼 지역권에 따라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되냐?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무효다. 그 원리 깨우치란 거예요. 다 고르는 건 3번 다 고른다니까요. 공부 좀만 사는 것 같으면 누가 다 고르어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뭐 깨우쳐라 놓은지 알겠죠? 은닉행위에 깨우쳐라 놓는 거 은닉행위를. 요즘에는 은닉행위가 좀 허위표시에서 뜸하지만 옛날에는 하도 많이 출제했으니까. 정의가 은닉행위잖아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 따라서 여기는 지금 사례 문제를 푸는 훈련하라고 넣어놓은 거 지문 하나에다가 그런 걸 연상을 하라고 말이야. 이 정의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정의하면 정의서 많이 나오니까 둘이 매매한 것처럼 가정했고 매매로 원인으로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108조 1항에서 무효이지만 가장행위의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은닉행위 증여계약은 뭐이다? 유효. 유효니까 이 의뢰에게 등기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왜 취득할 수 있느냐? 지금 등기 원인을 원래는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야 되잖아요. 설명 듣고 있죠? 설명대로 하니까 설명일 때 등기 원인이 지금 증여인데 지금 등기부서 매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등기원을 실제와 달리해서 등기한 것이 유효인가? 이걸 검토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대. 다행스럽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 따라서 얘는 뭐하고?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이 의리 병역에 양도하면 얘는 권리자도 권리승계원과 선악불명의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라고 넣어놓은 것이 4번 지문이라고. 여기 지금 누가 증여 은닉행위 유효란 거 몰라서 넣어놓은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 시험은 이렇게 여기까지 사례가 몇 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라 그 말이야. 은닉행위 유효다 해서 이 과정을 시험에서 또 물어봤잖아. 설명을 또 설명 듣고 누가 답 몰라서 넣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설명 안 해도 할 것이고 569조죠.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만 요거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매매 물어본 거 채권행위를 저번 1회 때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가르쳐 줬지만 요번에 이제 매매로 바꿔서 569조 무효가 아니라 유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라니까요.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만 요 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채권행위지 부담행위지. 그러니까 569조에서 유효다. 그거 점검하자고. 4번은 뭐 때문에 넣었는지 다 눈치챘을 거예요. 후발적 불능 사를 넣어놨죠.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후발적 불능이니까 지금 계약 체결한 이후에 A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저번에 일요일 날도 집중 가르쳐 줬다시피 그래서 2단계로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벼락이 떨어졌다. 당사 쌍방 모두에게 책임을 묻어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참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거꾸로 이 매수인 채권자가 귀책 이자가 현장 앞서가서 불려버렸다.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신 매도인 이자가 자기의 귀책 사유에서 멸실시켰다. 참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무슨 뭐로 돌아가고 참무 불리행 이행 불능의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데 이행 불능의 문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참무자가 이연부담, 채권자가 이연부담 요 두 개는 참무자에게 이제 귀책사유는 참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길 건데 저번에도 내가 지겹도록 가르쳐줬단 말이야. 요 경우에 요 매수인이 통상이자 하는 것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물론 이 경우는 최고 필요 없겠죠. 아울러자 손해배상 청구 물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고 이것만 떠올리면은 이거는 고득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야. 지겹도록 가르쳐줬다. 얘가 이제 해제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상수들은 뭐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계약을 뭐 안 하고 거꾸로 해제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그래 전부 배상 내 대금 줄 테니까 목적을 거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 달라. 항상 이 두 개를 나눠서 하고 하란 말이야. 요거는 해제 안 하고 목적물 값어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런 경우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 전부배상 청구야. 요거 깨우치는 거야. 따라서 거기 지문에 4번에 계약해제하고 3번에 전부배상 책임을 나란히 넣어놨죠. 요거는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지. 이행 불능 경우니까
왜 3, 4번 나라는데 그거 깨우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의 경우에 이때는 이제 1번 지문처럼 무슨 문제도 생겨. 대상 청구권 문제 생기고 일요일날 다 가르쳐 줬잖아. 대상 청구권. 따라서 1, 2번은 연관성이 있고 답은 당연히 5번 쉽게 고르고 계약 처리자 할 책임은 원시적 불능로부터 우리 민법에서는 발생이 되니까 535조랑 조문도 외우라고 그랬죠. 답 5번은 쉽게 고르고 그래서 1, 2번 관련자 사고 특히 3, 4번 지문이 3, 4번 지문 항상 관련자 같이 사고하고 전부 배상이라고 하는 거. 5번의 경우는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 목적 및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 그럼 569조에서 일단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더 이어서 매도인은 제3자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 못 해주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 570조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고 이때 각과 일선 매매계약 목적이 어차피 달성할 수 없다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매수인은 선의하기에 불문하고 뭐하고 계약 해지하고 선의 매수는 아울러 뭣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억번 틀려있고 신뢰관의 이행이 일요일날 다 가르쳐주는 한꺼번에 어떤 경우가 신뢰이기 어떤 경우가 이행이기인가 정렬하고 일요일날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틀려있잖아. 기억번거 팔려도 한 7, 8번 나왔을 거니까. 님번 경우는 일부가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 일부가 여기는 목적물 전부는 현존에 있는데 일부가 제3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경우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대금간맥 채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물론 이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생기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만 악의자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뭐하니까 니은번도 틀려있고 이런 거 읽으면서 그냥 답이 팍팍 나와버려야 돼. 그런 게 안 되면 담보 책임은 포기라고 그랬네요. 담보 책임 한두 문제 나오지만 그 다음에 디귿 매매 목적인 토지 외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그럼 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임대차 존속권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반은 못 받겠죠. 임차권에 대항을 해버리니까 575조 대신 담보 책임 물으면 되죠. 매수인은 이 경우에 선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의 매수인은 이론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을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575조 맞죠? 권리가 용역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 1번은 종류로 지대된 매매 목적물 이게 불특정물 매매죠. 이런 경우에 특정된 목적물 하자가 있으면 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묶여서는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선의 무과실하면 매도에서 요거는 이제 종류 매매니까 2017년도식 뭐 현대장터 소나타한테 매수한다 이런 예를 들어주죠. 이런 거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서 인도달라 안전물급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 특정물 매매하고 달리 맞는 거는 득은 니은이고 틀린 거는 기억 니은이고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여러분이 외운 판례를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형을 시켜놨어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을 권한도 있다는 것이 판례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말이 1번 같은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에게 상대방의 중도금 지급한 것은 유효니까 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 안 하고 임의로 소비했다. 그러더라도 본인은 다시 상대방에게 중도금 지급 청구 못하죠.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의 중도금 지급한 걸 가지고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맞잖아요. 2번은 뭘 물어보는 판례라고 가르쳐줬나요? 116조 1항이죠.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요걸 이제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를 하고 맞잖아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이중매매에서 확인했나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없고 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116조 1항에서 제2매수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반세 질서로서 무효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고. 3번 1번 판례와 더불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해졌잖아. 대리권 범위에서 3번 나오잖아. 계약 체결하고 난 대리권을 수반한 대리인이 계약 체결했다. 이어서 걔가 다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판례하고 3번 판례 두 개가 맨날 나오면 기초니까 외우고라도 가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가는 걸음에 웬만하면 이해도 좀 하면서 가보시면 어쩔까? 그런 소박한 마음에 넣어놓은 거야. 그냥 외우지만 말고. 4. 이거 틀린 사람 많이 있을 거야. 4번은 115조 본문 조문에 드러났죠. 맞잖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115조 본문. 이거는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본다예요. 현명을 해야지 갑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매도인이 되고. 맞잖아요. 공짜로 주기 위해서 노는 문제가 헤매지 말라고 말이야.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지문에다가 가는 길에 가급적 짧지만 악착같이 애우지 말고 이해하고 가라고 지금 말을 많이 풀어놨어. 1번 판례도 그러고 4번 지문도 그러고. 그러니까 단순히 외운 사람들 좀 반성 좀 하고 똑같은 거지만 제 말 알아들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웬만하면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 5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답은 5번이 틀렸잖아요. 답은 5번이 틀렸잖아요. 5번은 뭐 물어봤나요? 가부아들 의뢰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겨우 받고 아버지 인장 위임장 이주해서 아버지 땅을 팔아먹었다 대리인간처럼 해서 이런 스토리 건데 표현들이가 성립하나 성립될 일이 없잖아요. 일단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대리권의 수행이가 아니죠. 인감증명서 교부한 것은 대리권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판례에 들어놓은 거라니까요.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의 부수에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인감증명서 자체가 독자적으로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증명서는 이조도 많이 하고 기본 대리권의 수행으로 보지 않으니까 고날로면 표현들이가 성립될 일이 없다 그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인감증명서는 대리권 수행이 아니야? 이렇게 외우고 다니면서 꼴배기 싫어서 예의 들어놓은 거 이해하고 가시라고. 가시는 길에 좀 이해 좀 하고 가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7번 1번 판례는 뭐 물어보는 건가요? 20회 이후에만 여기 3번이나 출제됐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1번 판례 물어보는 이유 맞잖아요.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 묻는 거죠. 물권적 상대방은 누가 된다? 과거 말고 현재의 침해자.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나서 우리 시험에 20회 이후에만 3번 나온 판례인데 교재에도 이런 판례들이 소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년씩 떨어진 사람도 있고 3년 내내 나와도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 현재의 침해자. 2번 판례도 자주 나오는데 그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였고 저당권의 표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이 되죠. 187조에서 말소등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 등기가 남아있다. 원인 무효죠. 이때 그 등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제3자가 표담보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전부명령을 받아. 이제 전부명령이 뭔지도 알겠죠? 일요일날 다 가르쳐줬어. 마음 먹고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님께 받았다. 유효냐? 싸그리 무효잖아요. 부종성 때문에 표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등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인 무효예요. 따라서 저당권 부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 할아버지를 받더라도 저당권 취득 못할 거 아니에요.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틀리지 말고 3번은 뭐 물어본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간 중에 지겹도록 주지를 시켜줬는데 조문까지 외우라고.
그 3번 질문. 지금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부동산에서 전세권이 그 다음에 설정이 됐어요. 이를 우리는 제3취득자 364조 조문을 예들어놨죠. 제3취득자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64조를 예들어놓은 거예요. 특히 이것 모르면 근저당은 엉망이 되니까 신경 쓰라고 내가 누누이 당부를 했고, 답은 물론 4번이 틀렸는데 우리 시험에도 우선적으로 물어볼 때 저당권과 지상권과 관계를 항상 지문에 예를 많이 든다고 누누이 가르쳐 드렸어요. 답은 4번이 틀렸잖아요.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됐으니까 지상권이 선순위잖아요.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되어도 선순위 지상권은 영유물권이니까 소멸이 안 된다. 답은 4번이고 5번은 뭐 물어봤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 조문 하나를 내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요즘에 많이 물어본다고. 그 3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3번은 364조고 5번도 마찬가지죠. 유념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5번은 367조를 예들어놨죠.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비용상환 조건해주고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367조 제3취득자는 지출한 비용을 매각되면서 뭐 하도록 되어 있죠? 우선 상환받도록 되어 있죠. 그거 예들어놓은 거예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이 매각되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물상보증인은 맞잖아요.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저당권 설정자잖아. 물상보증인은. 그 말 알아듣겠나요? 제3취득자 아니야.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지. 제3취득자 아니니까 367조가 적용이 안 돼. 비용 지출하더라도 매각되면 우선 상환 못 받는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8번의 경우는 기업권이자 전형적으로 청약, 승낙, 합체해서 계약이 성립된 형태를 A에 드러났는데 저번 날 집중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서 530조하고 534조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거 점검하는 소리고, 니은 득은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지만 실제로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거를 집중 점검하라는 것이 그 기억 니은 득이요. 니은은 교차 청약이죠. 계약 성립했잖아. 양 청약이 상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득번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그게 득번이야. 조방기기업자 갑이 신형 조방기구를 을에게 송부하면서 구입에다는 청약을 했다. 그러면 청약자 의사표시에서 승낙이 필요 없다. 이게 내포됐고, 따라 상대방 을이 구입할 결심을 하고 조방기구 포장을 떠서 본인의 조방에 비치하면 이게 승낙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되니까 계약의 성립. 한 가지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때 주방에 비치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조심하다. 따라 답은 4번이고, 니은 득의 두 개는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왜 두 개를 나란히 드러났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하고 넣어놓은 거야.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는 청약 승낙 의사표시는 없지만 실제로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뭐 있기 때문에 합치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로 본다. 줄거리 잡으라고 넣어놓은 거라고 말이요. 일요일날도 줄거리 잡으라고 쌩 뭐라겠잖아. 칠판 뜯어가면서. 기억번이죠.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는 전형적인 경우인데 기억번은 계약 성립 안 되잖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갑이 청약일로부터 10일간의 승낙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청약을 하였고, 을이 승낙기간을 지나 승낙통지를 발송해 갑에게 도착. 여기까지 연착은 승낙이죠. 그러면 530조 연착은 승낙은 청약자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것 깨우치라는 거예요. 일단 연착은 승낙이니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
그 자기 쪽에서 단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겠죠. 근데 그 다음 줄에 이제 뭐라고 써놨느냐. 갑이 의뢰 승낙에 대해서, 이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에요. 근데 갑이란 놈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는 것.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거서 승낙하면 534조 전문 내용이라고 그랬죠.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이 뭐한 걸로 본다, 청약한 걸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까 속지 마시라고 일요일날 목 아프도록 빼락빼락 가르쳐 들었어. 답은 니은티그.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갑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까지 변제해도 뭐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하고 채권자 병 앞으로 가등기를 뒀다. 따라서 이제 사례는 이제 아주 간단하고, 이런 비스무리한 사례가 가등기 담보에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하라는 건데, 지금 을이라는 애가 제일 선순위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요 갑이라는 애가 이제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고 병 앞으로 뭐 설정해주고,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고, 그 다음에 저 하나를 더 넣었단 말이야. 그 후 갑은 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요 정에게 다시 뭐였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런 건 아주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1분 걸릴 필요조차도 없어. 뻔한 사례. 이렇게 중간에 지금 가등기 담보권이 끼어있고, 이렇게 선순위 있고 후순위 있고, 선순위 후순위 관계 깨우치라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에서 뭐 전형적인 사례고. 1. 을이 전세권 존속기념이 만료됐으나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 일단 틀려있고. 2. 병 가등기 담보권자가 적법한 실행 절차에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청산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이야기죠. 선순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틀려있고. 요 선순위 전세권은 뭐니까 용익권으로서 기간 만료 시까지 용익권 보호돼야 되잖아. 따라서 얘가 소유권 취득을 하도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잖아. 그죠? 따라 틀려있고. 그 다음에 또 묻는다고 말이야. 여기서 끝내면 하수야. 여기서 끝내면 하수고, 아울러 깨우치는 게 여러 가지. 이 지문을 보면서 지금 요거는 얘가 기속청산했다고 지금 점검을 해놓고, 2번 지문은 기속청산이라고, 요거 존속한다고. 근데 얘가 경매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선순위 전세권 어찌 되는가요? 요거는 지금 기속청산했다고 2번 지문을 써놨고, 여기에 만약에 경매를 했다고 말이야. 선순위 전세권은 어찌 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또 존속해요. 용익권 보호가 되니까. 그 대신에 얘가 경매, 아니야, 이제 경매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서. 그 다음 3번의 경우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속청산하든 경매 청구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3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4. 여기에 꽂히고, 여기 지금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다고 말할게. 요 정이. 그러면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은 얘가 기속청산하든 경매를 하든 요거는 이제 언제나 소멸이 될 것이고, 물론 경매하면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을 건데, 문제는 얘가 기속청산을 했다. 기속청산을.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얘가 얘한테 돌려줄 청산금 가지고 채권 회수해야죠. 이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제 얘는 얘한테 청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선순위 권리자하고 반대로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자에 포함이 돼요. 얘한테 실행 통지도 해줘야 되고, 청산금 얼마다. 그래서 통지 받아보니까 청산금 액수가 제 생각보다 너무 적게 통지가 됐더라. 나는 그거 가지고 채권 회수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하면 되고,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가담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12조 2항이죠. 얘는 뭐 하면 되잖아. 직접 그러지, 경매 청구하면 되잖아. 경매. 근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가르쳐 들었잖아요. 원래 경매 청구하려면 채권자는 자기 피담보 채권을 변제에 도래해야지 경매하죠. 근데 변제에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면 청산 절차 끝나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기 채권을 변제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가 가능하다. 그게 4번 지문. 틀려있잖아요. 12조 2항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답은 5번밖에 없잖아. 병이 갑에 대해서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면 후순위 고르자 정은 청산금을 자신이 지급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답은 5번이고. 10번이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번은 서울특별시 건은 좀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이제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증액이 돼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임차인 중에서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요건 외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항상 외우고 가셔야 돼. 사례 문제 풀 때도 필요하니까 상감대처도 마찬가지고 서울특별시 것만. 그 다음에 지방권을 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 잘 모르잖아. 안 외우니까. 예? 그 내면 욕 뒤지게 얻어먹는다고. 그래서 항상 서울특별시로 사례를 들어요. 서울특별시 것만 좀 외우고 가라고 말이야. 응시생의 절대다수가 서울특별시 수도권에 몰려있잖아.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정을 갖춘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일정액 우선 배당받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 3,400건의 소액배당 최우선 변제받죠. 나머지는 이제 어째야 돼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3. 답은 3번이고 소액임차인에서 집중 물어보는 판례가 딱 3번 그거잖아. 옛날에는 3번 지문처럼 목적물인 주택의 미등기인 경우는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대지 한가된 가지고는 최우선 변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2007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임대법 자체가 등기된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이나 차등을 안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미등기인 경우도 소액임차인은 대지 한가된 가지고 최우선 변제 다 받아요. 이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우선 변제 법리가 2010년 이후에 주택임대법의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답은 3번이고 4번은 맞죠? 상가용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먼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임차를 했을 때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스토리고 5번 판례는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을 한 거예요. 1억 원 이하로.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 이야기인데 임대인 임차인이 통보를 해서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거는 정당하게 감액을 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판례고 답은 3번만 틀렸고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의 기본 내용 정리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관련 판례들을 그 이야기고 11번의 경우는 집합 건물의 소유며 관리거나 법률에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고 여기 지금 전유 부분하고 갑이 400으로 소유자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 대지재단권의 대지 사용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야기다시피 여기 지금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일체성을 띠는데 이거는 예외 없어요. 양자 불이초 뭐 한다고. 근데 이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물론 일체성을 띠니까 운칙은 분리처 뭐 하지만 요거는 예외가 있죠.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온 판례가 1번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과 전유부는 분리처분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400으로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 A가 저당권자가 있다. 그럼 여기 전유부는 경매죠. 요거를 B가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대지 사용권도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야? 경락인에게 넘어야죠. 얘가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같이 취득하는 거야. 이 법원에서도 요 경매 붙일 때 분리처분 못하는 거야. 여기 전유 부분에 대해서 B가 낙찰을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낙찰자에게 그 이야기야. 법원에서도 그 분리처분 분리시켜서 경매 못 붙인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1번 판례가 틀려있고 2번의 경우는 그래서 나오게 된 판례예요. 여기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대지를 매수한 제3자가 불측의 손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분리처분 금지의 경우는 그 취지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그거 예토하는 것이 2번이고, 3번의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 법조문 구조 사항 그대로 맞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 아파트 경우도 담보 책임 당연히 물을 수 있고, 5번이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는 매매를 통해서 담보 책임을 공부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 건물에서 둘이 매매했다. 인도받고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유상계약 특성상 하자가 있으면 급보고 반대급사 대권 유지가 안 되니까 당신 책임져라. 이게 담보 책임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담보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는 책임인가요? 요 둘이 계약 체결했다. 근데 얘가 계약 체결한 요 매도인 말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요거는 계약의 당사자에서만 담보 책임 묻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분양자 담보 책임 아주 희한한 특색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401호를 갑이라는 놈이 최초 분양받은 수분양자고, 분양업자가 A라고 말, 분양자가 명도 받고 보니까 이제 건축상 하자가 있더라. 건축상 하자에 대해서 한번 책임 묻는 거야. 그래서 건축상 하자가 있더라. 그럼 얘가 요 두 사람이 이제 분양계약의 당사자니까 얘가 A한테 담보 책임 당연히 묻겠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빌비자다는 거야. 얘가 분양받고 401호를 을에게 양도했다. 근데 아파트에 하자했다는 건축상 하자에서 책임 묻으니까 하자했다는 것은 바로 밝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양도가 됐다고? 1년 만에 팔았다고? 보니까 하자가 있어? 그러면 분양계약의 당사자에서만 담보 책임 묻도록 하면 얘는 담보 책임 못 묻잖아. 안 그래요? 아파트는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판례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현재의 소유자가 담보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해 이 판례가. 원래 담보 책임은 누구 사에서 인정이 되는데 계약의 당사자 사에서만. 근데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분양받은 애는 갑이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현재의 소유자가 담보 책임 묻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험에서. 감 잡았나요? 그 다음 12번을 맞췄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12번 답 몇 번이 된 거예요? 예? 근데 12번은 뭐 때문에 넣어놓은지는 아시겠어요? 상가임대차가 나오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환산보증금을 산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사례 문제 풀 때 그게 1순위야. 환산보증금 하세요. 서울특별시요.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해버리면 상가임대차법에 적용이 안 돼. 근데 환산보증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요? 5억이죠? 그 훈련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사례가 나면 환산보증금 계산은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맞겠나요? 이건 환산보증금이 5억이라고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가 있으니까 상가임대차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 말 들었나요? 그런데 또 있어. 거기서 끝내면 안 돼. 환산보증금을 계산했을 때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증금 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해버리면 동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상가임대차는 하도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증금 액수가 대통령 영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가임대차 법법 규정 몇 개가 적용된다고 법을 개정을 해놨어. 그걸 묻고 있어. 그게 앞으로 반드시 시험에 쏟아내 나온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럼 이건 환산보증금 5억이니까 원래 상가임대차 법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2조 3항에 의해서 몇 개 중요 조문은 똑같이 적용이 돼. 그걸 앞으로 집중 물어볼까? 아직 취업 며칠째 안 됐으니까. 그죠? 첫돌 파겠나요? 그걸 깨우치고 가라고 넣는 것이 12번 사례라고 말이야. 1.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3조 1항. 맞잖아. 대항력이 적용되면 2번 지문.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 양도인은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순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죠. 따라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이 되고 3조 2항.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번은 계약갱신 요구권.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5번 채무이에요. 권리금 보호 규정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답은 4번이고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돼. 우선 변제권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답은 4번이라고. 제일 중요한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지만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실무에서 상가임대차 경우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지 임대인이 해지하는가 3기 차임액에 달하지 해지하는가. 옛날엔 특별법에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2기 차임액에 달하면 똑같이 해지한다. 요게 이제 판례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상가임대차 법법을 개정해서 특별법에 규정을 하나 뒀죠. 몇 기로?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묻는다고 말이야. 여기 환산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 보증금이 5억이에요. 영파했나요? 이 경우에 지금 보증금이 5억이라고 그럼 상가임대차법 원칙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가 2기 차임액에 달아 연체하면 일단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민법이 적용돼야 되니까. 그런데 보증금액에서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조항이 지금 몇 개 있다고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상기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 규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5억 초과하는 경우도 이것도 신경 써 기억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실무에서 시험을 따라서 엄청나게 앞으로 이름을 써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하는 말 알아들어? 이거는 실무에서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맨날 갖고 살아야 돼. 중개업 할 때. 뭘 학교 하시려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당체는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실무에서 제일 많이 써먹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나가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고 민법 일반법으로 넘으니까 2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에서 워낙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 가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알아들어요? 다시 정리 정도 집에 가서 꼭 하고. 상가임대차법법 2조 3항이에요. 게으름 피지 말고 쓸데없는 이거 책 보지 말고 지적해 놓은 거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2조 3항 거기 보면 나와 있어. 그 다음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은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법정담보물권이다. 이걸 항상 거기에 유치권은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따라서 1번 지문 당연히 틀려있고 합의로 유치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틀리고 앉았으면 공부 엉망진창이고 강의도 한 번 안 듣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혼자 통반장하고 다녔다 그 말이야. 유치권 그러면 법정담보물권이 제일 순을 딱 떠올렸는데 항상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 성립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 나오는 건 성립요건이라고. 그 중에 성립요건 2개가 핵심이라고.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혼자 통반장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 깨우쳐라 노는 게 1번 제목이야. 틀려있잖아. 답은 2번이고. 답은 2번이잖아. 이것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얘가 지금 유치권자다. 목적물 점유해서 요거를 제3자가 유치물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얘는
점유상실과 동시에 유치권은 소멸이 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은 행사할 수 없겠지만 점유권도 같이 침해되었고 다행스럽게 민법 204조 3항에 보면 점유를 침탈 당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이죠. 제척기간 점유를 받는 조건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유치권 말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을 침탈 당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고 그러니까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다시 부활. 그러나 점유를 아직 2번 지문은 회복하지 아니했다고 줘놨죠. 그러면 유치권은 아직 부활이 안 되죠. 이거는 시험에서 직업도록 묻기 때문에 단답식으로도 자유자로 갖고 놀으란 거예요. 3번의 경우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3번의 경우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이 을이 저 갑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어. 갑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렇게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그런데 이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하고 볼 수 없는 상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 갖춰야죠.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 그 다음에 주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덮여져야 되고. 근데 이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하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공사대금은 한 3천만 이미 지출했다. 그 얘가 공사대금 안 줄 때 첫째, 얘는 중단된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일단 물어보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물권의 객체는 기본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물권의 객체의 가장 기본이 독립한 물건일 거야. 요거는 독립성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하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가? 요걸 묻는다고 가르쳐 줬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되고 이유는 여기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로부터 발생된 게 아니라 중단된 건물로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 전가하는 것이 3번 지문이에요. 틀려있잖아요. 지문만 보지 말고 그 이면까지 깨우치고 가라 그 말이요. 시간 중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그래. 강의를 또 들어도 처음 해체하라고 집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그 뭐야?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 요 말을 뒤집게 되면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이게 320조가 유치권이죠. 성립 요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조문인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320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 이야기고. 원래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일요일날도 가르쳐줬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걸 많이 물어봐. 물권법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원은 바보 아니니까. 그죠? 이럴 때도 하나 가르쳐줬잖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요건 임의 규정이잖아. 그래서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물권법에서는 주로. 왜 그러는지 아셔? 이제 깨우쳐 가요. 물권법 대부분 규정은 뭐인데? 강행 규정이니까. 좀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셔. 응? 그래서 임의 규정 나오면 신경 써서 기억하시라 그 이야기야. 따라서 4번 지금 더 틀렸고 5번이 문제인데 326조인데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5번은 틀렸는데 요거 보면서도 뭘 정리하라고 내 눈에 시간 있는 대로 차분명에서 가르쳐준다. 그때마다 집중 안 하고 어영경 했단 말이야. 자 7번 보세요. 마지막 기회. 얘가 지금 수리대금 채권 가지고 노트북을 유치를 해놨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담보물권은 부종성 때문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 소멸해요. 유치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물상대는 인정이 안 되지만 부종성은 똑같이 인정이 돼요. 따라 유치권의 경우도 수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유치권도 똑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부종성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담보물권이 피담보 채권과 별개 독자적으로 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다. 누누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부종성 때문에. 요건 있는데 요것만이 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잖아. 이게 담보물권의 기본이고. 그러니 거꾸로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뭐하면 요거는 소멸할 수 있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담보물권에 따라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도 이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자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권 행사 점유를 하다 보니까 326조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얘가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목적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시간 중에 직업도로 이런 거 배웠어.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얘가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따라 시효기간 10년에 걸린다. 그러나 얘가 목적물을 뭐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령서로 보니까 이게 시효로 소멸한다. 직업도로 가르쳐줬어. 그럼 이 원리가 이 경우도 적용되냐? 그건 묻는 거야. 채권자가 똑같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유치권 행사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게 수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냐? 이건 묻는 거야. 이걸 피담보 채권 행사하는 걸 보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요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효로 이게 소멸이 안 되는 거라고. 그만 알아듣겠어요? 근데 똑같이 뭐 하지만 점유하지만 여기에서 소유권 있는 기저권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점유한 게 아니라 얘가 점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잖아. 그러니까 권령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뭔만 하는 거지? 점유하는 거지. 사용 수익은 뭐 하잖아. 사용 수익은 뭐 하니까 권령서로 보는 게 아니란 거야. 그만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 피담보 채권의 시효는 그러죠. 중단이 안 되고 권령서 하니까 진행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좀 정리를 따박따박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설명할 때 좀 집중해서 듣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올 때마다 10분씩 날려먹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안 들어보니까 깜깜무소식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민법선생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원리 제대로 가르쳐주는 민법선생이 대한민국에 없다고요. 좀 설명을 더 들으셔. 비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물어보면 또 앉은 표정 또 짓고 앉았고 또. 그다음 주택임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려있죠. 저번 주 1회 때 가르쳐줬잖아. 사례를 통해서 1회 모의고사 사례 넣어놨죠. 지문 순서대로 해서 연구하고 가라고.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이제는 거주전 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뭐예요? 배당 요구하면 되잖아요. 배당 요구한 것이 임대차를 뭐한 거로 보고 해지한 걸로 보고 거주전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 무소멸 청구에 뭐다 틀려 있잖아요. 종료되기 전에도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 해지한 걸로 보니까 거주전하면 되고, 물론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임차권 주장해서 경락인의 명도 거절하고 기간권에 살고 나중에 경락인 매수도 보증 매수하면 되고. 1회 모의고사에서 그 사례를 하나 넣어놨죠. 그 정도는 반드시 목숨 걸고 깨우쳐 가라고. 순서대로. 그거를 공부를 다시 했나 해서 공짜 하나 줄게 하면서 그 14번 말로 넣어놓은 거예요. 답은 1번이고 2번 4조 2항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에요. 2번 지문 4조 2항이잖아. 근데 왜 이걸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가르쳐줬나요? 이유가 그 4조 2항이 임대차 이제 끝난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금 발급 때 가면 임대차 관계 존속하나 본다. 이 조문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 정도 주택임대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라고 내 이유를 가르쳐준다.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판례도 바뀌고 법조문도 바뀌었나요? 다 칠판 보세요. 이 조문이 없으면 주택임대법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되어버려. 이 4조 2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법을 지탱해주는 조항이라고 하면 4조 2항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말이야. 지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얘가 지금 인도받고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첫째,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넘어갔어요. 이건 존속 중이에요. 그럼 임차권으로 대항하니까 기간 끝내가 살아요. 기간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누로 대소하는가?
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애가 애니까 이 사람부터 돌려받도록 하자 해서 동법 3조 사항을 두고 있는 거야. 대항력과 준상과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상 주인은 양순위가 생겨된 것으로 이것도 추정한 대로 바꿔치기 잘해요. 3조 사항을 본다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점 소멸하니까 얘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반환 청구한다 안 배겨 보된다. 물론 이 경우에 얘가 얘한테 받기 싫고 얘한테 받고 싶으면 양도 사실 안 나렵다 상단기한테 이의제기하면 돼. 요게 존속 중에 양도된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요 임대인이 법을 좀 아는 애라고 말이야. 그럼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 뭘 악용을 해보느냐. 임대차가 종료된 후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종료 후 요때 이제 얘한테 보증금 반환 안 하고 주택을 제사하면 집중! 예단 갖지 말고 설명에다 설명드려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료 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종료 후에 법을 좀 아는 애 같으면 주택을 양도하고 보증금 만들어주고 36개 납부한다고 말이야. 이 말 알았나요? 그럼 종료 후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이 된 거야. 원론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권에 대항을 못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얘한테 명도해야 돼. 얘가 보증금 돌릴 필요도 없어. 얘는 보증금 다 뜯겨 거리에 나앉게 돼. 종료 후에 양도해버리면. 이 말 알겠나요? 이걸 임대인이 악용을 해본단 말이야. 따라서 이 악용하는 걸 이제 방지하려면은 이걸 만약에 그대로 허용해버리면 임대인이 계속 이렇게 악용을 할 거니까 주택임대법 있으나마한 조항이 돼버려. 있으나마한 법이 된다고 말이야. 얘가 보호가 안 되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럴 때도 얘를 보여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2번 질문 읽으세요. 이럴 때도 얘 보여주다 임차인을. 그래서 두게 된 것이 4조 2항이에요. 감 잡았나요? 얘가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어쩐다는 거예요. 종료 후라 하더라도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받기 전에는 여전히 임대차 관계가 뭐한 거로 보는 거야? 존속하는 걸로. 그럼 양도하면은 종료 후가 아니라 존속 중 양도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에 대항하잖아. 예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잖아. 보호되잖아. 그래서 이 4조 2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료 후에 임대인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악용하는 걸 방지할 조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주택임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려. 그래서 이 조항을 집중 물어보는 거라고 나올 때마다 10분씩 시간 잡아먹고 가르쳐 줬구만은. 이유 깨우쳤나요? 출제원은 바보 천체들 아니야. 여기 서 있는 제가 무지하게 건방진데 저보다도 100배는 더 똑똑한 사람들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양반들 아무거나 내겠냐고 다 이유가 내는 거예요. 상감대차법도 똑같은 조문이 있죠. 내용은 똑같아. 반드시 깨우치고 시험장 가라고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전공 3번 최근 판례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주민등록 신고는 여러분 전공이잖아. 맞잖아. 수리할 때 신고록이 생긴다. 그 다음에 4번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인이 거주자를 했을 때 그 임차주택이 이제 비어있을 건데 그거를 소액 임차인이 임차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만약 그런 경우까지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고 거주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4번은 법전문 그대로. 5번도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에요. 5번은 왜 물어본지 아실 것이고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니까. 원래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민법에 대한 특례니까 5번도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조문을 많이 물어봐요. 물론 다 정리되어 있겠지만. 첫째,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자 없이 사망할 때는 1.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받고 두 번째 특례 규정도 있죠. 여기 저 법정 상속인이 있는데 법정 상속인이 이 법정 상속인이 여기 사망한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안 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비동거 상속인이 그 중에서 이제 형제 자매까지가 2촌인데 비동거 상속인 중에서 2촌을 친족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공동 승계해. 그 대신에 나머지 세 번째 유형도 있는데 동거 상속인이 있을 때 이 경우는 특례 규정이 없으니까 상속인이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 우선해서 임차권 승계받고
우리 인간적으로 알고 가세요. 예? 민법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14번은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2개 넣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택임대법은 판례가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물어보는 게 몇 개가 있어. 그거 깨우쳐 가라는 거예요. 2번 지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집중 출제하고 5번 조문은 민법에 대한 뭐기 때문에 특례이기 때문에 집중 출제하고 그런 것 좀 깨우쳐 가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답 1번 고르는 거는 누구나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 정도도 해보셔 좀. 답은 1번이고 15번은 그냥 지나가면서 고르세요. 예? 사기 진작 차는 넣는 거. 그러나 중요해요. 예? 답은 3번이고. 대신 현상광고 계약 5번은 저 일요일날 가르쳐줬어요.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 요 3개는 전형계약 15개 중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요물계약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1번이에요. 예? 계약금 계약이. 그 다음 2번 대물변제 계약은 우리 판례에서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네요. 예? 대물변제는 대리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리에서 저번 시간에도 같이 볼게요. 갑의을에게 등기인증에 관한 대리권 주었다. 근데 얘가 갑되는 의료에 의해서 대물변제라는 사법상의 계약 처리했다. 이런 판례가 있죠. 맨날 물어보는. 여기 대물변제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판례에 있을 때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의 부수에서 나오는 보증금 계약. 요거는 학자들이 대다수 학자들이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 4번은 거의 시험에 나올 일 없어.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만 나타나요. 따라서 시험에 집중 나오는 거는 거기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이 현상광고 계약 5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하고 요 2개가 압도적으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 대물변제는 이제 주로 여러분이 써먹을 일은 없으니까 출제할 일이 없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맨날 써먹게 되니까 집중 시험에 나올 것이고 4번에 임대차 보증금이 다수설이 있을 때 요물계약으로 학생은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굳이 암기 안 해도 되고 왜냐 오지선당이니까 우정 출원시켜 놓은 거예요. 답은 이제 교환계약은 낙선계약이고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낙선계약이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하죠.